스위스 엄마 안나가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한 딸 엘리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휩싸인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스위스에서, 그것도 여성이자 엄마인 그녀에게 딸이 머나먼 동양의 나라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밤낮으로 곱씹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후였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안나는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모녀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고, 결국 안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딸이 살고 있다는 낯선 나라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살거나 아늑한 빌라 형태의 집을 선호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있지만 한국처럼 높은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층간 소음 문제나 개인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아파트보다는 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주거 문화에 익숙한 안나에게 딸이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아파트는 낡고 불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스위스에서 누렸던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불편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스위스 사람 특유의 고지식함과 완고함도 한몫했을 겁니다. 스위스는 다양성과 다른 문화적 관점, 그리고 가치를 수용하는데 매우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중립국이라는 특성상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등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서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 엘리제의 어떤 결정이라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딸 엘리제가 갑자기 결혼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저 축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행복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제가 결혼 상대가 한국인이며 결혼 후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폭탄 선언을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곧 딸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사위가 스위스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딸의 결혼과 한국인 사위,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과정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 가족의 생일 파티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제의 예비 신랑을 초대해서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로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와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와인은 중요한 식사의 일부이며 특히 처음 만나는 예비 사위를 대접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제에게 마트에 가서 와인을 좀 더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동네 사람은 아니었고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라는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저 대신 침착하게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딸 엘리제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마 엘리제는 그동안 예비 신랑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제는 자신의 결정이 확고하며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한국인지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엘리제가 정말로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제가 접했던 역사적인 사실과 정보들을 통해 형성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는 인식이 저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엘리제는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엘리제가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실을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때는 이혼하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말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엘리제를 도저히 말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딸을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엘리제가 직접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딸 엘리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엘리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의 크기 안에서 부디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결혼해 떠난 엘리제의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물게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엘리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엘리제가 사위와 함께 스위스로 돌아와 짧은 휴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엘리제가 한국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값을 감당할 정도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가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엘리제로부터 이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엘리제가 좋아하는 스위스 초콜릿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엘리제는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제는 평소와 똑같지만 살던 집이 아니라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라고? 저는 정말 아파트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파트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엘리제가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누릴 수는 없더라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낡은 아파트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마음대로 씻지도 못할 텐데. 그런 곳으로 이사한다는 엘리제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엘리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엘리제를 너무나 과잉 보호하며 키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시 사위가 최근에 사업이라도 벌였는데 잘 안 된 건가? 점점 사위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커져갔고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까지 싫어졌습니다. 엘리제가 스위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적어도 유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을 것이고 이렇게 열악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엘리제가 이사하자마자 저는 엘리제에게 전화해서 당장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으로 이사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엘리제를 다시 스위스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혼을 시키고 사위에게 더 이상 제 딸을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생각으로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제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고 한국에서 불쌍한 외국인으로 힘겹게 살아갈 엘리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스위스로 데려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역시나 제 생각이 옳았던 걸까요? 5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니 이제 제가 스위스로 함께 돌아가자고 하면 엘리제도 저를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제가 알려준 새 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엘리제와 사위에게 제가 엘리제를 데리러 간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그리고 엘리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외의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일본의 침략을 받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서 엘리제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그곳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거대한 한강을 가로지르며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스위스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엘리제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겨우 아파트의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고 저는 그 웅장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스에도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낡고 엘리베이터도 느리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제의 아파트는 마치 초고층 빌딩 같아서 아무리 올려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가 있었고 마치 거대한 섬이나 잘 정돈된 벌집 단지처럼 매우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엘리제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쉽게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대부분 평범한 단독주택이나 낮고 아늑한 빌라 형태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엘리제의 아파트 단지는 저에게 마치 먼 미래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비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제가 엘리제의 엄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주소에 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 아저씨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서 제 말을 알아들으신 듯 했고 친절하게 엘리제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엘리제와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제가 곧바로 저를 데리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딸을 보는 것이 이렇게나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래 도시에 홀로 남겨진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엘리제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엘리제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넓은 공간,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는 정말이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의 외관을 봤을 때 이렇게 높을 줄은 짐작했지만 아파트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호텔보다도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완벽하게 가구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거실 창문에 가까워질수록 발밑으로 펼쳐진 아찔한 높이에 약간의 공포감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산 위에 올라선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넓은 풍경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 둘 자동으로 켜지기 시작했고 오후의 풍경과는 또 다른 멋진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단독주택이 넓게 펼쳐져 있고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고요하고 어두워서 때로는 음산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듯했고 공기도 맑고 쾌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져 깜짝 놀라서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다니. 혹시 사위의 사업이 망한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비교적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위스 가정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엘리제가 스위스처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스위스의 시원한 미풍처럼 느껴지는 에어컨 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직접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하나 둘씩 포장된 음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제는 마치 신호라도 보낸 듯 능숙하게 포장된 음식들을 풀어서 예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순식간에 차려졌는데 마치 푸짐한 축제 음식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배달 음식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항상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초대받는 사람들도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고
이렇게 편리한 곳에 사는 엘리제가 부러워졌습니다. 엘리제는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 밤에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고 직관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배달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리제를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을 좀 더 둘러보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아파트 단지 지하에 엄청나게 넓은 제2주차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자체가 마치 아름다운 공원처럼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고 모든 주차 공간이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마치 대형 쇼핑몰 주차장처럼 거대했고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곳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딸에게 괜한 걱정을 하고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저는 제가 꽤 잘 살고 있고 가진 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만약 엘리제가 스위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 역시 저처럼 스위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좁은 세상에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호텔처럼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위가 엘리제에게 한국에서 살자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제에게 앞으로는 우리를 보러 스위스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웃으며 앞으로는 제가 한국에 자주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기꺼이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딸의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잘못된 편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엘리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엘리제의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면서 드러난 서울의 아침 풍경은 밤과는 또 다른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 편리한 전자제품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엘리제의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주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차와 커피, 그리고 낯선 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대한 정원처럼 푸르렀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나는 엘리제의 삶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엘리제는 안나에게 아파트 단지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제를 따라 아파트 밖으로 나선 안나는 단지의 넓은 규모와 잘 조성된 조경에 감탄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아름다운 산책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치 작은 도시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면서 안나는 엘리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제는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딸의 밝고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엘리제의 남편 그러니까 안나의 사위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능숙한 솜씨로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냈고 안나는 사위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안나는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위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안나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사위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엘리제와 사위와 함께 서울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북촌의 풍경은 안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들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공방과 갤러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안나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명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명동거리는 안나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고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안나는 한국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맛본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안나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명동은 안나에게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활기찬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안나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낡은 나라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발전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문화는 풍부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엘리제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 딸을 힘들게 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나는 비로소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안나는 앞으로 딸과 사위를 자주 찾아와 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안나에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안나는 엘리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엘리제,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엄마도 그걸로 됐다. 앞으로는 엄마가 자주 너희 보러 올게. 엘리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모녀의 마음이 비로소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안나는 엘리제와 사위와 함께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경복궁의 넓은 정원을 거닐었고 활기 넘치는 인사동 거리에서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찌개와 따뜻한 비빔밥, 달콤한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안나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엘리제가 직접 만들어준 따뜻한 집밥은 안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동네 시장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상인들의 모습,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은 안나에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엘리제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안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사위는 안나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안나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안나는 사위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위의 모습은 안나에게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이제 안나는 엘리제가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안나는 엘리제와 함께 스위스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가 한국에 오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오래 머무르세요. 안나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스위스로 데려갈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엘리제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한국에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나는 짐을 정리하고 엘리제와 사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낯설음과 걱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함과 감사함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안나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푸른 산, 그리고 반짝이는 서해 바다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한국과의 작별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나는 자신의 한국 방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딸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과 편견 때문에 딸을 힘들게 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안나는 앞으로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선입견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안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앞으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여 딸과 사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과 함께 딸과의 더욱 깊어진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열차에서 갑자기 많은 동양인들이 타더니 일제히 일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승무원이 손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 열차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 소피아입니다. 공항철도 승무원으로 매일 승객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열차역으로 걸어가면서 밀라노의 아침 안개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 풍경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한 달 전 심각한 공황장애로 휴직 중이었어요. 이탈리아 공항 열차는 소매치기, 강도, 그리고 끝없는 혼잡으로 악명이 높거든요. 특히 여름여행 시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밀라노를 찾는데 이번 시즌은 유독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열차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짐 가방이 굴러가는 소리, 서로 밀치며 타려는 모습이 매일 반복됐어요. 저와 동료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쉴 틈 없이 일했어요.
하루는 12시간 근무 후 집에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지쳤던 기억이 나요. 저희의 주된 임무는 무임승차를 막는 거였습니다. 밀라노 공항철도는 최신 시스템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내린 수백 명의 승객이 요금을 냈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표를 검사하려고 복도를 오가다 보면 발이 아파서 신발을 벗고 싶을 정도였죠. 그 혼란을 틈타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그중엔 아시아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었고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원래 열차는 동양인, 서양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택시 예약이나 간단한 기내식도 공평하게 나눠줬죠. 기내식은 보통 샌드위치나 물 한 병 정도였는데 그걸로도 승객들이 고마워할 때면 잠시나마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인 여행객들은 유난히 다르더군요. 식사를 깔끔히 먹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특별 칸에서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샌드위치 포장지를 접어서 제게 건네며 미소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사소한 행동이 마음에 남았어요. 반면 일부 중국인 여행객들은 복도를 화장실처럼 쓰거나 남은 음식을 칸에 버리고 치우려는 노력조차 안 했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 음식 찌꺼기가 굴러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은 치즈 샌드위치 조각이 바닥에 붙어 있어서 빗자루로 쓸어내느라 10분을 보냈죠. 이런 행동 차이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문화권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고민이 많았죠. 승무원 동료인 마리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결국 공항철도 본부는 신분증 확인 후 한국인 여행객을 우선 칸에 배정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도 노약자 칸에 배정됐었는데 행동 차이 때문에 정책이 바뀐 거예요. 저는 특별 칸을 관리할 때 좀 더 단호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제복을 더 깔끔히 입고 목소리도 힘줘서 말했죠.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오늘은 강하게 나가자라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여행객들은 제 설명을 무시하고 알아듣기 힘든 중국어로만 대꾸하곤 했어요. 한 번은 표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뭐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정말 답답했죠. 한 번은 기차표 없이 단체로 몰려온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20명쯤 되는 단체가 우르르 몰려와서 표를 확인할 틈도 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 스트레스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 칸에서 제가 안내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어느 날 한국인 손님이 탄 특별 칸을 정리하러 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모두 봉투에 담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놓았어요. 심지어 봉투를 묶어서 깔끔히 정리한 모습에 감탄했죠. 다른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와는 너무 달랐죠. 한국인들은 깔끔할 뿐 아니라 따뜻했어요. 한 번은 피곤해 보이는 저에게 한국 라면을 선물로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며 웃어주셨는데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매콤한 맛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승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한국 단체가 온다고 들으면 마음이 놓였죠. 그들은 매너가 좋아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제게 손수건을 건네며 더운데 이거 쓰세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저를 웃게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 대우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가 한국인인 척 사기를 치더군요. 한 번은 씻지 않은 듯한 동양인 남성이 위조 신분증을 내밀며 나 한국인이다라고 우기던 일이 기억나요. 화를 내며 다른 칸으로 옮겨달라고 소리치는데 남성 승무원이 와서야 겨우 해결됐어요. 주변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를 비웃듯 쳐다봤고요. 그 남성이 떠난 뒤 복도에 침을 뱉고 간 걸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공황 장애가 왔어요.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밤마다 찾아왔죠. 6개월간 치료받은 끝에 의사가 말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여행은 어떠신가요? 해외를 가본 적 없는 저는 고민 끝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좋은 기억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줬죠. 직접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설렜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의 깔끔함에 놀랐어요.
출입국 수속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빨랐고 화장실은 무료인데도 너무 깨끗했어요. 거울까지 반짝이더군요. 소매치기가 없다는 것도 신기했죠. 유럽에선 어디를 가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스크린 도어,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판, 모든 게 현대적이었죠. 첫 지하철에서 에어컨 바람을 느끼며 이게 진짜 대중교통이구나 싶었어요.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도시 인프라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하루는 서울역에 갔는데 그곳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었어요. 카페, 맛집, 무료 와이파이까지 여행자를 위한 모든 게 있었죠. 이탈리아 공항역처럼 허둥대지 않아도 돼서 여유로웠어요. 서울역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창밖을 보며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한국 화장실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탈리아에선 공공 화장실도 유료인데 여긴 무료인데도 5성급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어요. 비누향까지 은은하더군요. 한국인들이 공공장소 위생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겠더군요. 어느 날 작은 한식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과 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불고기와 김치를 추천해 주셨는데 맛도 환상이었죠. 식사 중에 맛있냐고 물어보며 웃어주시는 모습이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불고기 한 점을 먹을 때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식당에서 나올 때 아주머니가 또 오세요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남았죠. 여행을 마치며 한국인들의 배려와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과 여기서 본 그들의 삶이 연결되더군요. 문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효율적인 시스템이 제 눈을 열어줬어요. 그 경험은 제 공황장애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다시 오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